저 흉한 손으로 차린 밥상을 받으려니 태교에도 안 좋고 밥맛이 떨어집니다. 관기 출신 첩이 둥근배를 어루만지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밥상을 밀쳐냈고 조강지처에 손에 뜨거운 국물이 쏟아졌어요. 걱정 대신 남편의 냉정한 타박에 서둘러 밥상을 치우려던 그때였습니다. 그만하셔요, 아버지. 이 집이 누구 덕에 이렇게 번성했는데 사람이 어찌 도리를 저버린단 말입니까?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8살 딸아이가 아버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채호는 화를 냈고 처은 뒷목을 잡았지요. 맨몸으로 대문을 나서는 모녀의 등 뒤로 대문이 쾅하고 닫혔습니다. 가련이 모녀의 앞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 일기에는 제주도에서 말을 키워 부를 이룬 인간 목장주 집안의 살해와 관기, 음악 출신의 처벌들여 조광지초를 내쫓은 살해의 기록이 구체적으로 남아있지요. 겉모습만 탐하여 부부의 연을 저버리고 탐욕으로 집안을 무너뜨린 자들에게 하늘이 내린 준엄한 심판에 관한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말이 참 때깔이 좋네요. 그렇죠? 못해서는 보기 힘들 거예요. 옛날 제주도 한라산 중산간 너른 벌판에는 이런 말이 돌았지요. 옷이 목장 말을 거치지 않고는 한양 조정의 구마장부의 이름을 올리기 어렵다고 말이지요. 가장이 아니었어요. 대째 이어온 목주 집안의 목장은 제주 중산간에서 가장 크고 단단한 곳으로 한라산 바람을 맞으며 자란 말들이 체형이 좋고 다리가 튼튼하기로 소문이 자아했습니다. 봄이면 조정에서 말 감별관이 내려오고 가을이면 한양 마거관들이 줄을 서서 납품 계약을 넣으려 했지요. 그 목장의 주인 우씨 목주는 제주 관어에서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집 예동딸이 바로 오매심이었습니다. 매심이 처음 걸음마를 뗀 곳도 말 울음소리가 가득한 목장 마당이었고 처음 그을 익힌 것도 기중의 천자문이 아니라 아버지가 들고 다니던 군만 아픔 잠부였습니다. 다른 집교수들이 술을 놓고 바느질을 익히던 나이에 매심은 목장을 오가는 마거관들의 어깨 너머정 소리를 귀에 담고 말 한마리의 시세를 머릿속에 새기고 있었지요. 아버지 옷이 목주가 그런 딸을 나무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겠습니까? 오히려 무릎 위에 앉혀 잠부를 함께 짚어가며 흐뭇하게 웃곤 했습니다. 내 딸이 목장을 물려받을 것이야 하고 속으로 굳게 믿으면서 말이지요. 그러나 하늘이 내린 제주에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운명이라는 것이었어요. 매심이 12살 되던 해 늦가을 목장에 불이 났지요. 마국간 한쪽 구석에서 시작된 불씨가 바람을 타고 삽시간에 번져나갔습니다. 하인들이 물동이를 들고 뛰었으나 한라산 중산간에서 내려오는 가을바람 앞에서는 역부족이었지요. 마국간 안에서 마이들이 날뛰며 울부짖는 소리가 목장 전체를 뒤흔들었던 것이랍니다. 매심이 그 소리를 들은 것은 안채에 서었어요. 달려나왔지요. 아버지도 하인들도 말리는 틈도 없이 매심이 마국간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말 한 마리 두 마리 밧줄을 풀어 끌어내는 사이 불길이 기둥을 타고 올라왔지요. 마지막 말을 끌어내려다 기둥 하나가 무너지면서 불붙은 나무 조각이 쏟아졌던 것이었습니다. 매심이 얼굴을 가리려 두 손을 올렸고 그 순간 손과 손목 목덜미로 불길이 스쳤지요. 아버지 옷이 목주가 달려와 매심을 끌어안았을 때 매심의 손목에서는 이미 닳는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의원이 왔고 약재가 올려졌지요. 며칠 밤을 매심의 신음소리도 없이 버텼습니다. 아버지가 그 곁에서 밤새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상처가 아물어가면서 손과 손목 목덜미에 흉한 흉터가 남는다는 것이 분명해졌을 때 아버지 옷이 목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요. 매심은 그 눈물을 보고 말했던 것이랍니다. 아버지, 울지 마세요. 말들은 다 살았잖아요.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소리 없이 더 울었지요. 제주는 하늘이 내렸건만이 흉터 하나로 평생 손가락질을 받아야 할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심은 달랐습니다. 흉터를 오래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긴 솜니로 손목을 가리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었지요. 15이 되던 해에는 아버지 몰래 납품 장부의 오류를 잡아내어 군마계약 손실을 막은 일도 있었습니다. 17배는 한양에서 내려온 마거강과 마주 앉아 말 한 마리 값을 두고 반나절을 흥정하여 목장 역대 최고 납품가를 받아낸 일도 있었지요.
오씨 목주가 그 소식을 듣고 껄껄 웃으며 말했던 것이랍니다. 이 아이 손에 복이 없는 게 아니라 복이 손 대신 머리에 물린 거로.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저마다 말 못할 걱정이 하나씩 숨어 있었으니까요. 이 청명한 아이를 어느 집에 시집 보내야 하는가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혼담은 번번번이 깨졌어요. 소문이 먼저 돌았던 것이지요. 제주오씨 목장 딸 말고는 눈은 귀신 같다만 손목과 목덜미에 화상 흉터가 있다더라 하는 소문이 제주 서구로 퍼져나가자 선뜻 혼담을 넣는 집이 없었습니다. 오씨 목장의 재산이 탐나 넌지시 물어보다가도 딸의 흉터 이야기가 나오면 슬금이 발을 빼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요. 그렇게 매심의 나이가 20을 넘기고 25를 넘어가던 즈음이었습니다. 오씨 목주의 얼굴에 수심이 깊어지기 시작했던 것이랍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이었지요. 한양에서 내려온 마거간 하나가 오씨 목장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채덕이었지요. 채덕봉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젊은 시절 한양과 제주를 발바닥이 달도록 오가던 마거간 출신으로 맨손으로 군마 아픔 중개업을 일으켜 세어 공명처 판장을 사들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안반이라 하나 벼속까지 장사꾼인 사람이라 거드는 번듯해도 소마디는 여전히 굵었고 눈빛은 여전히 말 한마리의 가치를 꿰뚫어 보는 것처럼 날카로웠지요. 오씨 목장과는 20년 넘게 거래해온 관계였습니다. 그날 채덕이 목장 마땅에 들어서다 마침 말 한마리 앞에 쪼그려 앉아 앞다리 관절을 살피고 있는 매심과 마주쳤지요. 채덕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매심이 말의 걸음걸이를 눈으로 훑으며 하인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이 말 왼쪽 앞다리가 오른쪽보다 보폭이 반치 짧다. 군마로 납품하면 간별관한테 걸린다. 따로 빼두어라. 하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끌고 갔지요. 채덕봉이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 오씨 목주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저 아이가 따임입니까? 오씨 목주가 고개를 끄덕이자 채덕봉이 한참을 말이 없었지요.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눈이 어디서 온 겁니까? 한양 간별감보다 낫겠소. 오씨 목주가 쓰는 지으며 말했지요. 제주는 있어도 흉터 때문에 혼처를 못 구하고 있수이라. 채덕봉이 그 말을 듣고 오래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내 아들 채원이 아직 혼처가 없수이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이 사랑채에 마주 앉았습니다. 채덕봉이 먼저 입을 열었지요. 내 아들이 향교 공부에만 매달리다 살림을 모르새도 기울었수. 허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 저 아이를 친딸처럼 아끼겠수이다. 오씨 목주가 술잔을 내려놓으며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채덕의 아들 채원이라면 오씨 목주도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지요. 이목구비는 멀금하고 허우대도 멀쩡하나 생활력이라고는 일도 없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과거에 수차례 납방하고 아버지 재산을 축내고 있다는 것도 거강꾼들 사이에 돌아다니는 소문이었어요. 오씨 목주가 그것을 모를 리 없었지요. 그러나 오씨 목주는 그날 밤 채덕봉의 눈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채덕봉의 눈에는 거짓이 없었어요. 20년 거래를 한 번도 어긴 적 없는 사람의 눈이었지요. 아들을 팔아 재산을 얻으려는 눈이 아니라 딸처럼 아끼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씨 목주는 알고 있었지요.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시아버지 될 사람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장사꾼의 직감으로 읽었던 것이었습니다. 오씨 목주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딸을 잘 부탁하오. 채덕이 두 손으로 오씨 목주의 손을 맞잡았지요. 그 손이 20년 거래보다 더 단단하게 느껴졌던 것이랍니다. 혼인날이 되었습니다. 제주에서 무트로 건너온 매심이 채원 마당에 들어섰지요. 오씨 목장에서 보내온 혼수와 말 두 필이 마당 한켠에 놓였고 채덕봉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 이 며느리가 이 집을 살린다 하고 속으로 되뇌면서 말이지요. 그러나 사랑채에서 홀로 혼인날을 기다리던 채원의 얼굴에는 그런 감격이 없었지요. 채원은 혼인이 결정되고 나서 매심을 딱 한 번 먼발치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매심이 긴 소매 저고리 아래로 흘러나온 손목 흉터를 본 채원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 자리에서 아버지 소매를 붙잡고 낮게 속삭였지요. 아버지,
저 끔찍한 흉터를 보고 어찌 혼인을 하라 하십니까? 최덕봉이 눈을 부르며 이를 갈았습니다. 이놈아, 흉터가 밥 먹여주더나 저 아이의 대미와 지혜가 우리 집안을 살릴 것이야. 아무 소리 말고 꼼짝 말고 앉아있거라. 채호는 그날 이후 매심에 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마음을 접었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속으로 사귀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 사귐이 훗날 어떤 허를 불러올지는 그날 혼인날 마당에 선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던 것이랍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화촉이 은은하게 타오르는 신방 안에 매심이 혼자 앉아 있었지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리고 창호지 너머로 달빛이 스며드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혼인날이라는 설렘보다는 서늘한 고요가 방안을 채우고 있었어요. 그 순간 채원딸이 신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무표정한 얼굴로 매심을 내려다 보았지요. 촛불 아래 드러난 목덜미 흉터가 채원의 눈에 들어온 순간 그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매심은 놓치지 않고 그 표정을 하나하나 보았지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던 눈빛이 그 순간만큼은 잠시 흔들렸던 것이었습니다. 채원달이 한숨을 내뱉더니 아무 말 없이 돌아섰어요. 신방 문이 닫혔고 신랑의 발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첫날 밤 신방 안에 매심은 혼자 남았고 그녀의 마음처럼 촛불이 가늘게 흔들렸지요. 매심은 한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무릎 위에 올린 손이 아주 조금 떨렸으나 매심은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울지 않겠다. 첫날부터 울지는 않겠다. 하고 입술을 깨물었지요. 창호지 너머 달빛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이 매심의 혼인 첫날 밤이었던 것이지요. 그날 이후 남편 채원딸은 매심을 그림자처럼 취급했습니다. 밥 먹을 때도 한상에 앉는 법도 없었고 마당에서 마주쳐도 못 본 척 고개를 돌리기 일쑤였어요. 그러나 매심은 내색 한 번 하지 않았지요. 새벽같이 일어나 시아버지 아침상을 차리고 무너져 가던 살림을 하나씩 손에 쥐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제주오치 목장에서 흘러드는 군만 아픔 수익과 자금을 야무지게 굴려 채원대 꽃간이 차오르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았지요. 최선비대 며느리가 복덩이라고 흉터는 좀 있어도 손이 금손이라고 말이지요. 그 소문을 듣고 가장 흐뭇해한 것은 시아버지 최덕봉이었습니다. 최덕은 매심이 장부를 펼쳐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가까이 앉았지요. 이 납품가는 어떻게 잡은 것이나 저 거래처는 어디서 뚫은 것이나 하고 물으면 매심이 또렷하게 답하는 것이 여간 신통하지 않았던 것이랍니다. 최덕은 그럴 때마다 무릎을 탁 치며 말했지요. 사돈이 딸 하나는 제대로 키웠구먼. 원달 그놈은이 며느리 절반만 했어도 진작 한양 마거간 중 제일 됐을 것이야. 혼인 이듬해 봄 매심이 딸 롤을 낳았습니다. 최덕봉은 그날 사랑채에서 혼자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았지요. 고맙소 고마워하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연희가 세상에 나오던 날 최덕봉이 맨 먼저 안방으로 달려와 피덩이를 두 손으로 받아들었지요. 허여, 이놈 봐라. 눈빛이 벌써 예사롭지 않구나. 최덕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잡혔습니다. 웃음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채원딸은 그날도 사랑채에서 냉담하게 앉아 있었지요. 연희가 자라면서 최덕봉의 무릎 위는 아이의 단골 자리가 되었습니다. 최덕이 연희를 무릎에 앉혀 말해 채영 보는 법과 납품 장부 있는 법을 손수 가르쳤지요. 저 말 엉덩이 근육을 봐라. 저쪽이 더 발달했으면 지구력이 좋은 거다. 이 장부에서 납품가와 실거래가 차이가 나는 곳을 찾아봐라 하고 나지막하게 일러주었습니다. 연희는 한 번 들은 것을 잊는 법이 없었어요. 최덕봉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매심 옆에 앉아 말했지요. 이 아이가 우리 집안을 일으킬 것이다. 두고 보거라. 아가 매심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덕분입니다. 최덕봉이 잠시 매심을 바라봤지요. 그러더니 낮고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저 아이는 다 너한테서 온 거라. 그 말이 매심의 가슴 깊은 곳에 오래도록 남아 있었지요. 채원다이 아무리 외면해도 이 한마디가 매심이 무너지지 않는 뿌리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연희가 5살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최덕봉이 사랑채 마루에 앉아 련이에게 장부를 펼쳐 보이고 있었지요. 손가락으로 숫자를 짚어가며 이것이 납품고 저것이 실거래 가라고 가르치는데 련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이 숫자가 저쪽 숫자랑 안 맞아요. 최덕이 눈을 가늘게 떴지요. 련이가 손가락으로 짚은 곳을 들여다보니 과런거래처 하나의 납품 수량과 대금이 맞지 않는 곳이 있었어요. 덕봉이 무릎을 탁 치며 껄껄 웃었지요. 허, 이놈 봐라. 5살짜리가 마거간 늙은이 장부를 잡아내는구나. 그 웃음소리가 마당을 넘어 안채까지 들렸습니다. 매심이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지요. 저 웃음소리 하나가이 집에서 매심이 버텨낼 수 있는 이유였던 것이었습니다. 최원이 예면하고 하인들이 뒤에서 수근거려도 최덕봉의 저 웃음소리 하나가 매심의 등을 굳히세워 주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세상 일이란 좋은 것이 오래가지 않는 법이랍니다. 혼인 5년째 되던 해일은 봄이었어요. 최원의 발걸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낮으면 사랑채에서 그 읽는 척 앉아있다가 해가 기울면 슬그머니 살인문을 빠져나갔지요. 어디를 그리 다니느냐고 묻는 사람은 없었어요. 매심도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봤자 대답이 돌아올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매심은 이미 오래전에 알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최원이 대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그 뒤로 낯선 여인 하나가 따라 들어왔지요. 살결이 희고 허리가 가늘었으며 비단 치마가 바람에 살랑이는 걸음걸이부터 보는 사람의 눈을 잡아끄는 여인이었어요. 조머리에 옥녀가 꽂혀 있었고 연지곤을 짙게 찍은 그치 저녁 햇살 아래에서 유난히 고왔습니다. 마당에서 그 광경을 목격한 하인들이 서로 눈을 맞추었으나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지요. 최원다이 매심 앞에 서서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인사하거라. 앞으로 이 집에서 함께 살이라. 매심이 천천히 그 여인을 바라봤어요. 여인은 채원 뒤에 서서 매심의 목덜미 흉터를 슬쩍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고개를 숙였지요. 그 눈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매심은 단번에 읽었습니다. 그러나 매심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을 해야 할 자리가 아니었지요. 말을 해서 이길 수 있는 자리도 아니었던 것이랍니다. 그 여인이 최월선이었습니다. 그날 밤 최덕봉의 방에서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지요. 최덕봉이 자리에 누운 최원다를 불러들였습니다. 최덕은 최월선이 들어오던 바로 그 무렵 평안을 얻어 자리에 눕게 된 터였어요. 처음에는 일어나 앉는 것도 버겁지 않았으나 날이 갈수록 기력이 세해지는 것이 본인도 느껴지는 참이었지요. 그 기력 세함이 최월선이 파고들 틈이 될 줄은 최덕도 그때는 알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최덕이 낮게 말했어요. 이놈아 멀쩡한 마누라 두고 관기 출신을 들여 저 여인이 어디서 온 여인인지나 알고 드리는 거나. 최원달이 굳은 얼굴로 맞았지요. 아버지, 저도 사람인데 눈이 즐거워야 살지 않겠습니까? 최덕봉의 눈썹이 떨렸습니다. 눈이 즐거우면 먹고 사나? 이 집국간이 어디서 채워진 건 줄 알고 하는 소리냐? 오치 목장 며느리 손이 없었으머니 집이 벌써 거덜났을 것이야. 최원은 고개를 숙였으나 뜻을 꺾지 않았어요. 병든 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일수록 최원달의 등은 더욱 굳어졌지요. 아버지가 건강하실 때라면 몰라도 이미 기력이 쇠하신 아버지가 무서울 것이 없다는 것을 최원달은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자신이 부끄럽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 부끄러움보다 최월선의 눈음이 더 크게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으니 부끄러움 따위는 최원의 발걸음을 붙잡지 못했던 것이랍니다. 최덕은 그날 밤 한숨을 오래 쉬었습니다. 방 안에 홀로 남겨진 최덕봉이 천장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지요. 저 여인이 집에 약이 아니라 독을 품고 들어올 상이라고 했는데 손마디가 굵은 두 손이 이불 위에서 천천히 지어졌다 펴졌습니다. 최월선이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최월선이 매심을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요. 형님, 제가 임신을 했습니다. 매심이 최월선을 바라봤어요. 최월선의 배가 아직 표시는 나지 않았으나 그 낯빛이 달라져 있었지요. 매심이 한참을 말이 없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몸주의 잘하거라. 그것이 전부였어요. 최월선이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지요.
그러나 돌아서는 최월선의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가는 것을 매심은 보았습니다. 저 여인은 지금 무기를 하나 얻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매심의 가슴이 서늘졌던 것이었어요. 과연 그랬지요. 최월선의 임신 소식이 알려지자 채원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최월선 방을 따로 마련하고 안방 가까운 곳에 들이더니 매심에게 최월선의 수발까지 들겠어요. 아침 미음을 날라 저녁 약재를 다려라 하는 식으로 매심을 최월선의 한여처럼 부리기 시작했지요. 매심은 말없이 따랐습니다. 말을 해서 이길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연희가 그 모든 것을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최월선 방으로 미움을 날아가면 연희가 어느새 따라와 쟁반 한쪽을 받쳐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약재를 다리면 연희가 옆에서 불을 살폈지요. 최월선이 그 모습을 보고 코웃음을 쳤어요. 최월선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최덕봉이 자리에 누운 지 보름이 지날 무렵이었지요. 최월은 영리한 여인이었습니다. 직접 나서지 않았어요. 대신 벙상 주변을 드나드는 하인들을 하나씩 구슬렸지요. 엎전 머니풀 쥐어주며 낮게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약을 올릴 때 슬쩍 한마디씩 흘려놓으라고. 며칠 뒤 하인 하나가 최덕봉의 약사발을 올리다 낮게 중얼거렸어요. 어르신, 요즘 약 냄새가 전과 다른 것 같습니다요. 드신 뒤에 안색이 더 나빠지는 것 같아서요. 최덕봉이 눈을 떴습니다. 하인을 바라봤지요. 하인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그냥 드리는 말씀입니다요. 그것이 씨앗이었습니다. 또 며칠이 지나 다른 하인 하나가 또 비슷한 말을 흘렸어요. 한 번 들었을 때는 흘려들을 수 있어도 두 번, 세 번 같은 말이 들려오면 아무리 총명한 사람도 흔들리는 법이었지요. 하물며 병안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노인에게는 더욱 그랬던 것이랍니다. 최덕이 약사발을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매심이 약을 올리면 예전처럼 선뜻 받아들지 않고 잠시 들여다보는 날이 생겼어요. 매심은 그것을 알아챘지요. 그러나 그런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더 정성껏 약재를 고르고 더 오래 다려 올렸지만 최덕의 눈빛은 날이 갈수록 조금씩 차가워졌어요. 최월선이 두 번째 이간질을 넣은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이번에도 하인을 통해서였지요. 최덕의 귀에 이런 말이 흘러 들어갔어요. 어르신 머느님께서 제주 친정의 편지를 자주 보내신다더군요. 어르신과 옷이 목장 사이 거래를 끊으려 하신다는 말이 돈다고 하옵니다. 최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거래가 끊긴다는 말이었지요. 평생 신리로 살아온 마어간에게 거래 배신은 목숨보다 무거운 것이었어요. 복장과 20년을 거래온 것이 단순한 장사가 아니라 두 집안을 잇는 신의 증거였으니까요. 그 거래가 며느리 손에 의해 끊어질 수 있다는 말이 병든 최덕봉의 가슴에 독화살처럼 박혔던 것이었습니다. 최덕이 천장을 오래 바라봤어요. 메시아, 내가 어찌 그럴 수 있느냐 하는 생각과 그럴 리가 없다 하는 생각이 병든 머릿속에서 뒤엉켰지요.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의심의 씨앗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습니다. 최월선이 하인들을 통해 심어놓은 것이 이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것이었던 것이지요. 매심이 처음으로 이상함을 뚜렷하게 느낀 것은 최덕봉이 악사발을 물리치던 날이었어요. 매심이 다려온 악사발을 내밀자 최덕봉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지요. 매심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님, 어디가 더 불편하십니까? 최덕봉이 한참을 말이 없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됐다. 나가 있거라. 매심이 굳었어요. 그 목소리가 예전의 최덕봉 목소리가 아니었지요. 차갑고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매심이 약사발을 들고 방을 나오면서 문지방에 발이 걸릴 뻔했어요. 손이 떨렸지요. 이러시는 것일까?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매심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더 정성껏 약시 중을 들었지요. 최월선이 하인들을 통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매심은 아직 알지 못했던 것이랍니다. 알았다면 진작 맞았을 것이었으나 최월선은 끝내 하인들 뒤에 숨어 손을 썼으니까요. 그것이 최월선이 가장 무서운 이유였지요.
직접 나서지 않는 것, 그것이 최월선이 관기 시절부터 익혀온 생존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행랑에서 매심이 등잔불 하나를 켜고 앉아 있었어요. 연희가 매심의 옆에 바짝부터 잠자리에 들었지요. 잠들기 전에 연희가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할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예 저러세요. 매심이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낮고 단단하게 대답했지요.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잘못한 것은 없으니 개념치 말 거라. 연희가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벌마님 한 것 같아요. 어머니, 분명히 그래요. 매심이 연희의 이마에 손을 얹었어요. 이 아이가 보고 있구나. 이 아이 눈에 다 담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매심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함부로 말하지 마라. 아직 확인한 것이 없으니 연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어요. 매심은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지요. 등잔불이 가늘게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며 최덕봉의 차가워진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그 눈빛 뒤에 최월선의 손이 닿아 있다는 것을 매심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나 증거가 없었지요. 증거 없이 섣불리 움직이면 오히려 더 큰 허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오시 목장에서 마거간들과 거래하며 익힌 매심은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세월은 최월선의 편이었습니다. 최덕이 자리에 누운 지 반년이 지나는 동안 최월선의 뱃속 아이도 자라났지요. 최월선의 배가 둥글게 불러오면서 최원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어요. 매심이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상을 차려도 최원은 최월선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저녁 약시 중을 들어도 최덕봉은 매심을 예전처럼 반기지 않았습니다. 집안에서 매심의 자리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지요. 하인들도 눈치를 챘어요. 매심보다 최월선에게 더 곱슬거리는 하인들이 생겨났습니다. 최월선이 엽전으로 하인들의 마음을 하나씩 사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것이 최월이 관기 시절부터 익혀온 방식이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없다 하는 것이 최월선의 세계관이었으니까요. 매심은 그 모든 것을 보면서도 살림을 놓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우물을 길었고 해가 지면 잠부를 정리했지요. 제주 친정우씨 목장에서 보내오는 편지의 답장을 쓰고 군만 아픈 계약 서류를 검토했어요. 이 집 살림이 어디서 굴러가는지를 아는 사람은이 집안에서 매심뿐이었으니까요. 그 사실 하나가 매심이 버텨낼 수 있는 마지막 명분이었던 것이랍니다. 최월선의 이런 모든 악행과 어머니의 모습을 연희가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우물을 이고 걸어가면 어머니가 힘들세라 어느새 따라와 물동이 한쪽을 받쳐들었어요. 열심히 장부를 정리하면 연희가 옆에 앉아 숫자를 불러주기도 하였지요. 최월선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그 모습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그래 봐야 한낱 어린 계집일 뿐이라고 혼자 생각하면서 말이지요. 그렇게 연희가 8살이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최월선의 배가 만삭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최월선의 말이 날로 독해지고 있었지요. 하인들 앞에서 매심의 화상 흉터를 빗대어 말하는 일이 잦아졌고 최원달도 그 자리에서 모른 척하는 것을 넘어 슬그머니 웃음을 숨기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매심은 그럴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걸음을 빠르게 했어요. 최덕봉의 병세는 그 겨울 들어 가파르게 기울고 있었지요. 그리고 최월선의 배는 만삭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 배가의 집안에서 최월선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것이었지요. 그 무기 앞에서 매심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마당에 선 모든 사람이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울이 깊어지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매심이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었지요. 최덕봉의 새벽악을 다리기 위해서였어요. 약재를 물에 불리고 솥에 올리는 사이 부엌 창호진으로 찬바람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매심이 긴 소매 저고리 소매를 연미며 불 앞에 쪼그려 앉았지요. 솥에서 양내음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이 새벽불 앞에 앉는 것이 매심의 하루 중 가장 고요한 시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세월선의 눈음도 최원의 냉담한 눈빛도 하인들의 수근거림도의 새벽 부엌 안에는 들어오지 못했지요. 약재 끓는 소리와 장작 타는 소리만이 매심의 곁을 채웠어요. 매심은 그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할 힘을 모았던 것이랍니다.
그때 부엌 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그리고 모습을 드러낸 것은 하인 점순이었어요. 점순의 낯빛이 창백했지요.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매심이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일이나? 점순이 주위를 살피더니 부엌 문을 닫고 매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더니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지요. 매심이 약숫해서 눈을 들어 점순을 바라봤어요. 울지 말고 말해보거라. 점순이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요. 최월선이 자신을 불러 엽전을 지어주며 어르신 병상의 약 냄새가 이상하다는 말을 흘려넣어라 했다는 것, 어르신과 우시 목장 사이 거래를 매심히 끊으려 한다는 거짓말을 퍼뜨리라 했다는 것이었어요. 점순의 어미가 읍내에서 최월선의 도움으로 먹고 살고 있어 거절을 못했다는 것도 매심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솥에서 약이 끓어오르는 소리만 부엌 안을 채웠지요. 매심이 천천히 약솥에 불을 줄이며 말했어요. 점순아, 내 잘못이 아니다. 어미 걱정에 그리한 것을 어찌 나무라겠느냐. 점순이 더 크게 울었지요. 매심이 점순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지금 당장 어르신께 전해드려야 한다. 내가 직접 가서 말씀드릴 수 있겠느냐? 점순이 고개를 들었어요. 두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것이 점순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였던 것이었습니다. 매심이 약사발을 들고 채덕의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점순이 그 뒤를 따랐지요. 채덕봉이 눈을 떴어요. 매심을 바라보는 눈빛이 여전히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낯선 거리감이 그 눈 안에 있었지요. 열심히 약사발을 상 위에 내려놓으며 똑바로 채덕봉을 바라봤어요.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점순이가 직접 구할 것이 있다 하옵니다. 채덕이 아무 말 없이 점순을 바라봤지요. 점순이 채덕봉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최월선에게서 지시받은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털어놓았어요. 약 냄새가 이상하다는 말을 흘려놓은 것도, 오시 목장 거래를 끊으려 한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도, 최월선이 하인들에게 엽전을 지어주며 시킨 것이라는 것도. 채덕봉이 한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긴 침묵이었지요. 매심이 그 침묵을 기다렸어요. 채덕의 눈이 천천히 매심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 눈 안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지요. 유심과 후회와 자책이 뒤엉인 눈이었어요. 평생 사람 보는 눈 하나로 살아온 마어간이 병안으로 흐려진 판단력 탓에 가장 믿어야 할 사람을 의심했다는 것이 채덕봉에게는 무엇보다 큰 수치였던 것이었습니다. 채덕봉이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내가 속았구나. 그 한마디였습니다. 매심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그러나 흘리지 않았지요. 채덕봉이 매심의 손을 더듬어 잡았습니다. 손마디가 굵고 거친 그 손이 매심의 손을 꼭 쥐었어요. 미안하구나, 아가. 내가 속아서 너를 믿어주겠다는 말을 지키지 못했구나. 매심이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채덕봉이 말을 이었어요. 나는 안다. 너의 흉은 중요치 않다. 너의 두 손이 집을 살렸다. 내가 늦게 알았지만 그것만큼은 잊지 마라. 매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채덕봉의 손이 매심의 손 위에서 천천히 힘을 잃어갔어요. 창 밖에서 겨울바람이 크게 한번 불었습니다. 채덕의 방 창호지가 흔들렸지요. 채덕봉이 눈을 감은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던 것이었습니다. 장례가 치러지는 동안 최월선은 조용했지요. 행중이라 함부로 날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만삭의 배를 감추듯 앉아 주문객들 앞에서는 눈물을 짜내며 고개를 숙였어요. 매심이 상복을 입고 장례를 치르는 동안 최월선은 곁에서 얌전히 웃는 척했습니다. 주문객들 중 몇몇이 저첩이 제법 처신을 안다더라 하고 말하는 것을 매심은 귀로 들었지요. 그러나 매심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팔산이 끝나던 날이었습니다. 최월선이 처음으로 안방문을 활짝 열었지요. 하인을 불러 매심의 옷가지와 장부를 행랑채로 옮기라 이르고 안방을 자기 물건으로 채우기 시작했어요. 채호는 사랑채에서 그 광경을 보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최월선이 안방 문지방을 넘어서며 마당 건너 행랑채를 향해 말을 던졌지요. 형님은 랑채가 어울리시니 그곳에 사시면 되겠지요. 서방님 심기 편하시게 안방은 제가 쓰겠습니다. 랑채 섬돌 앞에 서 있던 매심이 그 말을 들었어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손을 꼭 쥐었지요.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최덕봉이 없느니 집에서 매심의 말은 감장을 넘지 못하는 소리였으니까요. 연희가 매심의 옆에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치마 끝을 손으로 살짝 잡았지요. 매심이 연희를 내려다봤어요. 연희의 눈이 최월선을 향해 있었는데 그 눈 속에 담긴 것이 분노가 아니라 차가운 관찰이었습니다. 저 여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까지 갈 것인지를 읽고 있는 눈이었지요. 최월선이 안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는 연희의 눈빛이 그날따라 유난히 선호했던 것이랍니다. 그날 밤 행랑에서 매심이 등잔불 하나를 켜고 앉았습니다. 연희는 매심의 옆에 바짝부터 잠자리에 들었지요. 춥고 차가운 밤이었어요. 안방에서 최월선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고 사랑채에서 최원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매심이 그 소리들을 들으며 눈을 감았지요. 잠들기 전 연희가 낮게 물었어요. 어머니,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어요? 마지막에요. 매심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낮고 단단하게 대답했지요. 너의 흉은 중요치 않다. 너의 두 손이 집을 살렸다고 하셨다. 잊지 말라고. 연희가 눈을 감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결국 아셨군요. 매심이 연희의 이마에 손을 얹었지요. 그렇다 하셨다. 그리고 미안하다고 하셨다. 그 말이 매심의 가슴 안에서 오래도록 울렸습니다. 억울함도 서러움도 그 한마디 앞에서 조금은 녹아내렸던 것이었어요. 등잔불이 가늘게 흔들렸지요. 그 불빛 아래 매심의 앙담은 입술이 조용히 빛났던 것이랍니다. 시간이 흘러 최월선의 배가 만삭이 되던 무렵이었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날이 유난히 맑았지요. 그러나 그 맑음이 오히려 차가운 날이었어요. 매심이 이른 아침부터 부엌에서 밥상을 차렸습니다. 최월선이 요즘 들어 입맛이 없다며 이것저것 가리는 것이 많아졌지만 매심은 그래도 정성껏 상을 차렸지요. 그건 이 집에서 매심이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매심이 밥상을 들고 안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최월선이 채원과 함께 있었지요. 둥근 배를 어루만지며 채원의 팔에 기댄 채 즐거운 듯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열심히 밥상을 들고 다가갔습니다. 긴 소미 아래로 화상 흉터가 난순히 밥상을 받치고 있었지요. 최월선이 밥상을 내려다봤어요. 그러더니 채원의 귀에 속삭이듯 말을 던졌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으나 마당 전체에 들릴 만큼 또렷했지요. 저 흉한 손으로 차려온 밥상을 받으려니 태교에도 안 좋고 밥맛이 떨어집니다. 밥상을 확 밀어냈어요. 국그릇이 기울면서 뜨거운 국물이 쏟아졌지요. 매심이 황급히 밥상을 받아내려다 손등을 대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손을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하인들이 고개를 숙이며 자리를 피했지요. 채원다이 눈살을 찌푸리며 매심을 바라봤습니다. 그릇을 치워들고 나오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행랑채 쪽에서 발소리가 났어요. 모두가 고개를 돌렸지요. 연희가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8살짜리 아이의 걸음이었으나 그 걸음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연희가 아버지 채원 앞에 똑바로 섰지요. 고개를 들어 아버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채원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8살 달의 눈에서 본 것이 두려움도 떼씀도 아니었으니까요. 그것은 차갑고 뚜렷한 실망이었지요. 그 실망이 채원달의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으나 채원은 끝내 고개를 돌리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연희가 입을 열었어요. 그만하셔요, 아버지. 마당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연희가 말을 이었지요. 이 집곡간이 언제부터 채워진 것인지 정녕 잊으셨습니까? 외할아버지의 도움과 어머니의 희생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었을 거라고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사람이라면 도리를 알아야 하는 거잖아요. 채월선의 낯빛에서 핏기가 가셨어요. 채원이 눈을 부릅을 열지 못했습니다. 하인들이 숨을 죽였지요. 연희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눈을 끝까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채월이 뒷목을 잡으며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저의 집에가 어른 앞에서 연희가 채월선 쪽으로 고개를 돌렸지요. 그 눈빛이 채월선을 향한 순간 채월선이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8살짜리 눈빛에 밀린 것이었어요. 그 사실을 마당에 선 모든 사람이 보았지요. 연희가 돌아섰습니다. 매심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지요. 어머니, 더 이상 이런 대접받지 마시고 우리 집에서 나가요. 매심이 잠시 발이 굳었습니다. 연희의 손이 작고 따뜻했어요. 매심이 천천히 마당을 한번 둘러봤지요. 최덕봉의 신주가 놓인 사랑채 쪽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내 두 눈과 두 손이 집을 살렸다. 잊지 말라는 말이 기가에 울렸어요. 매심이 발을 뗐습니다. 밥상도 보다리도 없이 대문을 향해 걸어갔지요. 연희가 어머니 손을 꼭 준 채 나란히 걸었어요. 채헌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쫓아왔습니다. 어부, 연희야. 그러나 매심도 연희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두 모녀의 발걸음이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쪽으로 조용히 멀어져 갔지요. 대문이 쾅하고 닫혔습니다. 채월선이 그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만삭의 배를 쓸어내렸어요. 입꼬리가 올라갔지요. 잘됐네 하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자신에게 돌아올 씨앗이 될 줄은 그때의 채월선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대문 밖으로 나선 두 모녀의 앞에 겨울바람이 불어왔지요. 아침 햇살이 차갑게 내려앉은 길 위에 매심과 연희만이 서 있었어요. 연희가 어머니를 올려다 봤습니다. 매심이 하늘을 한번 바라봤지요. 그러더니 연희의 손을 더 꼭 쥐었어요. 가졌구나. 연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디로? 어머니. 매심이 앞을 바라보며 말했지요. 제주로 연희가 그 한마디를 듣고 다시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간다는 것이 연희에게는 처음부터 정해진 것이었으니까요. 두 모녀의 발걸음이 제주 포구를 향해 조용히 시작되었지요. 그 발걸음이 한 여인의 인생을 뒤바꾸고 한 아이를 키워내고 제주 바다를 손에 넣을 씨앗이 될 줄은 그날 아침 두 모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제주 포구에 배가 닿은 것은 무을 떠난 지 한 달이 가까워지던 어느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순풍이 드는 날을 기다렸다가 배에 올랐으나 바다는 그리 순하지 않았지요. 파도가 높은 날이면 배가 이물을 들었다 내리기를 반복했고 바람이 잦아드는 날이면 망대 위에서 꼼짝없이 기다려야 했어요. 매심이 배전에 앉아 열흘 품 안에 끌어안고 버텼습니다. 연희는 어머니 품에 안긴 채 눈을 꼭 감고 있었지요. 멀미가 심한 날에는 연희가 배전에 기대어 속을 개워내기도 했어요. 매심이 연희의 등을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거라. 제주 땅이 보이면 다 괜찮아진다. 연희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러더니 낮게 말했어요. 어머니는 멀미 안 해요. 매심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매심도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지요. 그러나 연희 앞에서 내색할 수 없었어요. 매심이 연희의 머리를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어미는 괜찮다. 연희가 그 말을 듣고 어머니 품에 더 파고 들었지요. 매심이 연희를 더 꽉 안았어요. 차가운 겨울 바닷바람이 두 모녀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매심은 한라산을 생각했지요. 어릴 적 목장 마당에서 바라보던 한라산 그 산 아래 펼쳐진 너른 초원 말들이 뛰어다니던 그 풍경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거기로 가는 것이다.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하고 매심은 속으로 되뇌었던 것이랍니다. 그렇게 한 달 가까이를 거쳐 닿은 제주 포구였지요. 배에서 내려 포구 흙을 밟는 순간 매심의 발이 잠시 굳었습니다. 이 흙 냄새였어요. 12살 때 목장 불이 나던 날도 그 전날도 그보다 훨씬 전 아버지 손을 잡고 포구를 걷던 날도의 냄새가 발밑에서 올라왔던 것이었지요. 매심이 두 발로 흙을 꾹 밟았습니다. 연희가 어머니를 올려다 봤어요. 어머니예요. 매심이 말했지요. 집에 왔다. 포구에서 목장까지는 반나절 길이었습니다. 두 모녀가 집신 바닥이 닳도록 걸었지요. 한라산 중산간으로 올라가는 길목의 억새가 바람에 눕고 있었어요. 겨울 제주의 바람은 묵과 달랐습니다.
차갑대사를 애는 것이 아니라 온몸을 감싸 안는 것 같은 바람이었지요. 매심이 그 바람을 맞으며 걸음을 빠르게 했어요. 옷이 목장 대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과 다름없는 대문이었지요. 그러나 가까이 다가갈수록 달라진 것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대문 기둥이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고 담장 일부가 무너진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하인들이 드나들며 밥이 움직이던 마당이 어딘가 쓸쓸해 보였지요. 매심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어요. 내가 없는 7년 사이 많이 기울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대문 앞에서 매심이 멈추었습니다. 연희가 어머니 손을 꼭 쥐었어요. 매심이 대문을 두드렸지요. 한참 뒤 하인 하나가 나왔습니다. 매심을 보자 눈을 크게 떴어요. 아가씨. 그 한마디에 매심의 눈물이 차올랐지요. 아가씨라는 말이었습니다. 모태는 며느리로 주강지초로 행랑채 신세로 불리던 사람이 인문 안에서는 여전히 아가씨였던 것이었어요. 옷이 목주가 달려나왔습니다. 늙은 아버지가 딸을 보자마자 두 손을 뻗어 매심의 얼굴을 감쌌지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매심도 말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다 옷이 목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요. 잘았다. 잘았어.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두 마디 안에 담긴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잘았다는 말이, 고생했다는 말이, 미안하다는 말이, 이제 여기 있어라는 말이 모두 담겨 있었던 것이었지요. 매심이 아버지 앞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서 한 번도 흘리지 않던 눈물이었어요. 연희가 외할아버지를 올려다보며 구벅절을 했지요. 외할아버지 연희입니다. 옷이 목주가 연희를 내려다봤습니다. 눈물이 맺힌 눈으로 손녀를 바라봤지요. 그러더니 얼른 번쩍 안아 올렸어요. 허, 이놈 봐라. 벌써 이렇게 컸구나. 연희가 외할아버지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외할아버지 저 말 줄 알아요. 할아버지 채덕봉 어르신이 가르쳐 주셨어요. 옷이 목주가 눈을 크게 떴지요. 매심을 바라봤습니다. 매심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옷이 목주가 얼른 내려놓으며 말했지요. 그래, 그럼 내일 아침 목장에 같이 가 보자구나. 이튿날 아침 매심이 일찌감치 일어났습니다. 목장 마당으로 나갔지요. 이른 아침 한라산 중산간에 공기가 차갑고 맑았어요. 말들이 마구간 안에서 낮게 울었습니다. 그 소리가 귀에 닿는 순간 매심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것 같았지요. 말 울음소리를 자장가 삼아 자한 아이가 비로소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매심이 마구간 문을 열었어요. 말들이 하나씩 고개를 내밀었지요. 매심이 천천히 마구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말 한 마리 앞에 쪼그려 앉아 앞다리 관절을 살폈어요. 그러더니 일어나 말의 등을 쓸어내리며 걸음걸이를 살폈지요. 두 번째 말, 세 번째 말을 차례로 살피다 네 번째 말 앞에서 멈췄어요. 이 말 오른쪽 뒷다리 무릎 아래가 부었습니다. 군마로는 못 씁니다. 따로 빼두어야 해요. 뒤따라 들어온 하인이 눈을 크게 떴지요. 아가씨, 어찌하셨습니까? 어제 들어온 말입니다요. 매심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걸음이 오른쪽으로 살짝 쏠려요. 무게를 왼쪽으로 싣고 있는 거지요. 하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끌어냈어요. 매심이 마구간을 한 바퀴 더 돌며 말 한 마리씩을 살폈지요. 7년 만에 돌아온 목장이었으나 눈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손이 기억하고 있었지요. 아버지 무릎에 앉아 말에 체형 보는 법을 익히던 어린 시절이 손끝에 고스란히 살아 있었던 것이랍니다. 그날 저녁 매심이 목장부를 펼쳤습니다. 옷이 목주가 옆에 앉아 있었지요. 매심이 장부를 짚어가며 살피는데 눈썹이 점점 찌푸려졌어요. 군만 아픔 계약이 7년 전과 비교해 절반 이하로 줄어 있었습니다. 거래처 이름도 낯선 것들이 많았지요. 열심히 한 장 한 장 넘기다 고개를 들었어요. 아버지, 한 강관이 이름이 바뀐 것이 세 군데나 됩니다. 거래처를 바꾸신 겁니까? 옷이 목주가 한숨을 쉬며 말했지요. 내가 물어간 뒤로 나도 나이가 드니 예전 같지 않더구나.
오던 마어간들이 하나 둘 발길을 끊고 새 거래처를 찾아가더라. 붙잡을 힘이 없어서 매심이 장부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오씨 목주가 매심을 바라봤지요. 내가 매심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전 거래처 찾아가겠습니다. 오씨 목장 이름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오씨 목주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딸의 눈을 바라봤지요. 무서 10년을 버텨온 눈이었습니다. 한 번도 꺾이지 않은 눈이었어요. 오씨 목주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 믿겠다. 연희가 사랑채 문 앞에 서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어머니를 바라보는 눈빛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러더니 슬그머니 안으로 들어와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저도 할게요. 매심이 얼른 내려다봤습니다. 무엇을 하겠다는 거나? 연희가 장부를 가리키며 말했지요. 숫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할아버지 최덕봉 어르신이 가르쳐 주신 것 다 기억하고 있어요. 매심이 연을 바라봤어요. 최덕봉이 아이 안에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매심이 장부를 다시 펼치며 말했습니다. 그래같이 하았구나. 봄이 오면서 매심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예전 거래처 마거간들을 찾아갔지요. 제주 포구를 드나드는 마어간들 중 오씨 목장과 거래가 끊어진 곳들을 하나씩 찾아가 마주 앉았어요. 처음에는 냉랭한 반응이었습니다. 이미 다른 목장과 거래가 잡혀있다. 목장이 예전 같지 않다 하는 말들이 돌아왔지요. 내심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마어간들 앞에 앉아 장부를 펼쳤습니다. 오씨 목장 말의 체형과 지구력 수치를 하나씩 짚어가며 다른 목장 말과 비교해 보여주었지요. 군마 감별관이 어느 부위를 가장 먼저 보는지, 나무 탈락률이 어느 목장이 가장 낮은지를 숫자로 제시했어요. 마어간들이 하나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중 한 마거간이 매심을 바라보며 말했지요. 오씨 목장 딸이 직접 나왔구려. 예전에 어린 아가씨가 우리 장부 오류를 잡아낸 적이 있었는데 그게 아가씨였수. 매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습니다. 마어간이 무릎을 치며 말했어요. 그때 그 눈빛이구먼. 좋소. 한번 해봅시다. 그것이 첫 번째 거래처였지요. 하나가 열리자 둘이 열렸고 둘이 열리자 셋이 열렸습니다. 매심의 장부씨와 말 보는 눈이 수문을 탔던 것이었어요. 오씨 목장 아가씨가 돌아왔다. 말 한마리 걸음걸이만 보고 구마적화 묘부를 가린다 하는 말이 제주 포구를 드나드는 마거간들 사이에 퍼져나갔지요. 그 즈음 헝만수가 제주에 내려왔습니다. 제주와 무트로 감어 말거래와 목축 관련 물자를 중개하는 거강꾼이었지요. 오씨 목장과 채덕 양쪽과 모두 오랜 거래로 신뢰를 쌓아온 터였어요. 제주 포구에 발을 들이자마자 오씨 목장 이야기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아가씨가 돌아왔다. 목장이 달라지고 있다 하는 말이었지요. 한만수가 오씨 목장 대문을 두드렸어요. 매심이 마당에서 말을 살피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만수를 보자 잠시 눈을 가르게 떴지요. 한만수가 패랭이를 벗으며 말했어요. 기억하시겠습니까? 한만수라 하우. 매심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합니다. 아버지와 최덕봉 어르신 양쪽과 거래하시던 분이지요. 한만수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없는 사내였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이 거짓이 없었지요. 매심이 한만수를 사랑채로 안내했어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한만수가 먼저 입을 열었지요. 있었던 일은 들었수이다. 매심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만수가 말을 이었어요. 최덕봉 어르신이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이다. 오씨 목장 아가씨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모른 척 지나치지 말라고. 매심이 눈을 들었지요. 한만수가 짧게 말했습니다. 제주를 잇는 거래망을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한양 군만 아픔 쪽으로 길을 트는 것도. 매심이 한참을 한만수를 바라봤어요. 거짓이 없는 눈이었습니다. 최덕봉이 믿던 사람의 눈이었지요. 매심이 천천히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한만수가 눈빛으로 물었지요. 매심이 말했습니다.
거절받는 것은 없는 법입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황만수가 잠시 매심을 바라보다 짧게 웃었지요. 옷이 목장이 다시 서는 것이요. 최덕봉 어르신이 평생 공들인 거래망이 이렇게 끊기는 것을 볼 수 없소이다. 그것일까요? 매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지요. 황만수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어요. 다음 달 한양에서 군마 감별관이 내려온다는 소식이 있소이다.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소. 매심이 눈을 빛냈습니다. 황만수가 대문을 나서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매심이 속으로 되뇌었지요. 최덕봉 어르신이 남겨주신 것이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하고 말이지요. 연희가 어머니 옆에 다가와 황만수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 아저씨 좋은 사람이에요. 매심이 연희를 내려다봤지요. 어찌 알았느냐? 연희가 말했어요. 본인 옷은 무명인데 짐보다리가 크잖아요. 자기 것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할아버지 최덕봉 어르신이 그러셨잖아요. 자기 것에 욕심 없는 사람이 남한테도 함부로 하지 않는다고. 매심이 연를 바라봤습니다. 최덕봉의 가르침이 아이 안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매심이 연희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래, 잘 보았구나.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황만수가 연결해준 한양 군마 납품 거래가 성사되었지요. 군마 감별관이 옷이 목장에 내려와 말들을 살피다 매심이 미리 가려 놓은 말들을 보고 눈을 크게 떴어요. 채영도 주커니와 다리가 고르고 눈빛이 살아있다는 것이었지요. 감별관이 매심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누가 골랐소? 매심이 대답했어요. 제가 골랐습니다. 감별관이 매심을 위아래로 훑어봤지요.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여인이 말을 고르는 것은 처음 보우. 매심이 말했어요. 말이 여인 손을 가리지는 않습니다. 감별관이 잠시 매심을 바라보다 픽 웃었지요.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소. 전략 납품으로 하겠소. 그날 옷이 목장 마당에서 옷이 목주가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았지요. 메시야, 내가 해냈구나 하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연희가 마당 기퉁이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다 조용히 주먹을 쥐었어요. 됐다 하고 속으로 중얼거렸지요. 무서히 들려온 것은 그의 여름이 무르익을 무렵이었습니다. 황만수가 제주에 내려오면서 전해준 소식이었지요. 최월선이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었어요. 최원이 아들을 앞세워 기고 만장하다는 소문도 함께였습니다. 읍내에서 아들 낳은 잔치를 벌였다더라. 이제 그 집안이 달라질 것이라더라 하는 말들이 황만수의 입을 통해 전해졌지요. 매심이 그 소식을 들으며 장부를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말이 없었어요. 황만수도 말이 없었지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더니 매심이 다시 장부를 펼치며 말했어요. 아들을 낳았군요. 황만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매심을 바라봤지요. 내심의 표정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차오르지도 않았어요. 그저 장부 위로 붓이 움직였지요. 연희가 방 안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고 연희도 아무 말하지 않았지요. 그러더니 장부 한 켠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납품 수량이 지난 달보다 2필 더 늘었어요. 열심히 얼를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웃었지요. 이 아이가 어미한테 무엇이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월선이 아들을 낳은 것보다의 목장에서 말 2필이 더 나간 것이 지금이 모녀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었던 것이었지요. 매심이 붓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래, 2필이 늘었구나. 다음 달에는 셋을 더 늘려보자구나. 연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장부를 매심 앞으로 밀었어요. 황만수가 그 모습을 바라보다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지요. 내 다한양 쪽에서 거래처 하나를 더 연결해 드릴 수 있소이다. 매심이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황만수가 대문을 나섰어요. 연희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 매심 옆에 바짝 붙어 앉았지요. 두 모녀가 나란히 장부를 들여다봤습니다. 제주 목장의 저녁 바람이 사랑채 창호지를 흔들었어요. 말들이 마구간에서 낮게 울었지요.
매심이 그 소리를 들으며 붓을 움직였습니다. 옷이 목장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어요. 보잘것없이 작은 시작이었으나 그 시작이 훗날 제주 바다를 뒤흔들 씨앗이 될 줄은 그날 저녁에 두모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옷이 목장의 이름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봄에 성사된 한양 군마 아품 거래가 순문을 탔지요. 간별관이 전량 납품을 결정했다는 이야기가 제주 포구를 드나드는 마거간들 사이에 퍼져나갔어요. 옷이 목장 아가씨가 돌아왔는데 말보는 눈이 예전 목지보다 낫다더라. 잠보섬 씨가 귀신 같다더라 하는 말이 겹쳐돌았지요. 황만수가 연결해준 무태 거래처들도 하나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가을 아품 계약이 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옷이 목주가 어느 저녁 매심 옆에 앉아 말했지요. 내가 돌아온 지 반년도 안 됐는데 목장이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다. 매심이 잠부에서 눈을 들지 않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시작 아버지. 박여각이 서산포구를 쥐었듯 옷이 목장이 제주 마법을 쥐어야 합니다. 옷이 목주가 딸을 바라봤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지요. 못해서 돌아온 딸이 아니라 이 목장의 주인이 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옷이 목주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믿겠다. 연희가 마루 끝에 앉아 그 대화를 들으며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이번 달 거래처가 저번 달보다 5곳이 늘었습니다. 연희가 그 숫자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혼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지요. 장터 쪽에서 낯선 사내 하나가 목장 담장 주변을 기웃거리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희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장사를 하러 온 사람의 눈이 아니었지요. 목장 안을 살피는 눈이었습니다. 연희가 아무 말하지 않고 그 사내를 눈으로 따라갔어요. 사내가 담장 주변을 한 바퀴 돌더니 포구 쪽으로 사라졌지요. 연희가 장부를 덮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처음이 아니다 하고 말이지요. 연희가 낌새를 채기 시작한 것은 그보다 사흘 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장터를 다녀오던 연희가 목장 어귀에서 낯선 사내들이 담장 쪽을 기웃거리는 것을 보았지요. 그날은 그냥 지나쳤어요. 그러나 이튿날 또 다른 사내 하나가 자리에서 목장 안을 살피는 것을 보았지요. 그때부터 연희가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또 같은 자리에 사내가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목장 창고 쪽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었지요. 연희가 그날 저녁 어머니 옆에 앉아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수상한 사람들이 목장 담장 주변을 사흘째 기웃거렸어요. 매심이 고개를 들었지요. 어떻게 생긴 사람들이더나? 연희가 또렷하게 묘사했습니다. 셋인데 날마다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는 짓이 똑같았어요. 창고 쪽을 살피고 납품 장부가 어디 있는지를 눈으로 재고 있었습니다. 장사하러 온 사람 눈이 아니었어요. 들어오는 길목을 재는 눈이었지요. 매심이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채월선이구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시 목장 수문이 목까지 닿았을 것이고 그 수문이 채월선의 귀에도 들어갔을 것이었지요. 채월선이 못해서 손을 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매심이 연희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연희가 잠시 무릎에 손을 얹고 생각에 잠겼지요. 그러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부를 바꿔 놓겠습니다. 매심이 눈썹을 올렸어요. 연희가 설명했지요. 진짜 장부는 황만수 아저씨한테 맡겨두고 가짜 장부를 창고 안 보이는 곳에 놔두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창고를 노리고 온 것이라면 가짜를 들고 나갈 것이고 그 순간 제주 관아에 알리면 됩니다. 매심이 연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이 아이가 언제 이렇게 생각이 깊어졌나 싶어 가슴이 먹먹해졌지요. 최덕봉이 가르쳐준 것들이 이렇게 쓰이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매심이 말했어요. 어떻게 관아에 알릴 것이나? 연희가 조용히 웃었지요. 그것도 생각해뒀어요. 어머니, 그날 저녁 연희가 황만수를 찾아갔습니다. 황만수가 짐을 정리하다 연희를 보고 자리에 앉으라 했지요. 연희가 사정을 또렷하게 설명했어요. 황만수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말을 마치자 황만수가 짧게 물었지요. 장부는 내가 맡으면 되겠구나.
연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이 있어요. 항만수가 눈빛으로 물었지요. 연희가 말했어요. 저 사람들이 창고를 나서는 순간 관아 포조를 데려오셔야 합니다. 아저씨는 제주포구에서 얼굴이 알려져 계시니까요. 부탁을 들어 줄포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항만수가 잠시 연를 바라봤어요. 8살짜리가 이렇게 앉아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놀랍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지요. 항만수가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걱정 말 거라. 연희가 고개를 꾸벅 숙였지요. 부탁드립니다. 아저씨. 항만수가 페랭이를 집어들며 짧게 말했어요. 내게 맡기거라. 그러나 대문을 나서는 항만수의 걸음이 평소보다 빨랐던 것이랍니다. 이튿날 밤이었습니다. 매심이 사랑채에서 연희와 나란히 앉아 숨을 죽이고 있었지요. 목장이 파하고 하인들이 빠져나간 뒤 창고 쪽이 고요해졌으나 두모녀는 잠자리에 들지 않았어요. 연희가 어머니 수매를 잡고 길을 세우고 있었지요. 매심이 연희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발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는 셋이었지요. 목장 안을 아는 사람의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길에서 길목을 살피는 사람의 발소리였어요. 연희가 매심의 손을 한 번 더 꽉 쥐었다가 놓았지요. 아서요? 어머니. 매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모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얼마 뒤 창구 자물쇠가 따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희가 미리 자물쇠를 살짝 헐겁게 해 두었던 것이었지요. 아이패들이 안으로 들어가는 소리, 뒤적이는 소리, 그러다 멈추는 소리가 들렸어요. 장부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연희가 미리 창고 안구석 선반 위에 올려둔 가짜 장부였지요. 빈 장부에 아무 이름이나 적어 놓고 숫자를 채워 넣은 것이었어요. 어두운 밤 창고 안에서 급하게 찾아 집어드는 사람에게는 충분히 그럴듯해 보였던 것이랍니다. 발소리가 다시 창고 밖으로 나왔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목장 어귀에서 햇불이 들어왔어요. 항만수가 포졸 둘을 데리고 들어서고 있었지요. 포졸들이 소리쳤습니다. 거기 섰거라. 아이패들이 달아나려 했으나 항만수가 이미 빠져나가는 길목을 막고서 있었어요. 넓은 어깨가 밤 어둠 속에서 더 크게 보였지요. 우두머리가 뒤로 물러서려다 포졸에게 팔을 잡혔습니다. 손에 장부가 쥐어져 있었어요. 포졸이 장부를 빼앗아 펼쳤지요. 그러더니 얼패 우두머리를 바라봤습니다. 이것 때문에 들어간 게요. 우두머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햇불 아래 장부를 들여다본 포졸이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지요. 이거 죄다가 엉터리 장부 아니요. 거래처 이름이 전부 뒤죽박죽인데 얼패들이 그제야 얼굴이 굳었습니다. 속았다는 것을 안 것이었지요. 연희가 사랑채 문을 열고 나왔을 때 항만수가 창고 앞에서 있었습니다. 포졸들이 얼패셋을 포밖에 끌고 가는 것을 바라보던 항만수가 연희를 내려다봤지요. 연희가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바람 방향이 맞았네요. 아저씨. 항만수가 짧게 웃었습니다. 이놈아 위험하게. 연희가 시큰둥하게 대답했지요. 미리 계산했어요. 아저씨가 길목을 막으면 달아날 곳이 없거든요. 매심이 뒤따라 나와 항만수 앞에 섰어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항만수가 뒷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지요. 별거 아니요. 매심이 말했어요. 별거 아닌 것을 참 많이 하십니다. 항만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귀가 빨개졌지요. 연희가 그 모습을 보다가 혼자 돌아앉으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됐다. 사흘 뒤였습니다. 이 사건이 제주 목사의 귀에 들어갔지요. 아이패 우두머리가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무에서 사주한 자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구체적인 이름까지 밝히지는 않았으나 못해서 돈을 받았다는 것만큼은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제주 목사가 무릎을 치며 말했지요. 가짜 잠부로 도둑을 잡아들인 계략이 8살 아이 머리에서 나왔다고 항만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러하옵니다. 그 어미 장부씨의 그 아이 머리라 하옵니다. 제주 목사가 한참을 말이 없다가 말했습니다. 오씨 목장의 군만 아픔 우선권을 내려라. 제주에서 이런 공정한 거래처라면 믿고 쓸 수 있겠구나.
그렇게 오시 목장은 제주 목사의 군만 아픈 우선권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최월선의 방해가 오히려 오시 목장을 더 높은 자리로 밀어올린 셈이었지요. 하늘이 돕는다는 것이 이런 것인가 싶었던 것이랍니다. 그 무렵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최월선이 알패를 사주했던 일이 실패로 돌아간 뒤로 최월선은 한동안 조용히 지냈지요. 그러나 그 조용함이 반성이 아니라는 것을 최원달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최월선은 조용한 척하면서 다른 손을 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지요. 안방 구석에 쌓아둔 폐물이 하나씩 줄어들었습니다. 옥놀이개 하나, 은가락지 하나가 어느 날 없어져 있었으나 최원은 알아채지 못했어요. 최월선이 차리고 다니는 것들이 워낙 많았으니까요. 그러다 국간적으로 손이 닿기 시작했지요. 최덕이 평생 마곡간으로 일으켜 세운 재산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국간이었습니다. 최월선은 영리했어요. 한꺼번에 빼돌리지 않았지요. 조금씩 천천히 아무도 모르게 움직였습니다. 아이를 핑계로 유모와 하인을 늘리며 씀쓰이를 키우는 척하면서 실은 달마다 굵직한 감, 포목 한 필, 엽전 한 꾸러미씩 창고 밖으로 내보내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것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최원은 잠부를 볼 줄 몰랐고 하인들은 주인마님이 하는 일에 토를 달 처지가 아니었으니까요. 매심이 있었다면 사흘 안에 알아챘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매심은 이미 그 집에 없었지요. 오시 목장에서는 그날도 장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매심과 연희가 나란히 앉아 이번 달 납품 계약을 정리하고 있었지요. 연희가 숫자를 불러주면 매심이 받아 적었어요. 두 모녀의 손이 장부 일을 오가는 소리만이 사랑치 않을 채웠지요. 연희가 장부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납품 계약이 지난 달보다 10필이 늘었어요. 매심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알고 있다. 연희가 잠시 포구 쪽을 바라보다 말했어요. 어머니, 얘 할아버지 오시 목장이 얼마나 컸을 때 제일 좋았어요. 매심이 잠시 생각했지요. 제주폭으로 들어오는 군마 10필 중 8필은 오시 목장을 거쳤다. 연희가 눈을 빛내며 말했어요. 지금은 너? 매심이 대답했습니다. 세필 연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그럼 5필 더 늘리면 되겠네요. 매심이 연희를 바라봤어요. 이 아이는 한 번도 안 된다는 말을 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집을 나오던 날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매심이 연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5필 더 늘리잡구나. 연희가 씩 웃었지요. 한만수가 마당 쪽에서 걸어왔습니다. 나란히 앉은 두 모녀 옆에 말없이 자리를 잡았어요. 매심과 연희와 헛만수 셋이 나란히 포구 쪽을 바라봤지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은 저녁이었어요. 포구에서 마지막 배가 닿을 내리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저녁해가 제주바다 위로 길게 퍼지며 물 위에 붉은 빛을 흩뿌렸습니다. 매심이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아버지 보고 계십니까? 빈손으로 나선 날부터 지금까지의 일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지요. 그리고 그날 밤이 깊어가는 사이 무태서는 최월선이 짐을 싸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서두르지 않고 그러나 그 짐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았다면 최원은 그날 밤 눈을 감지 못했을 것입니다. 최월선이 사라진 것은 첫 딸기 울기도 전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지요. 하인들이 아침에 일어나 안방문을 두드렸을 때 이미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폐물도 옷걸이에 걸려있던 비단치마도 구석에 쌓여있던 옷보다리도 모두 감쪽같이 사라진 뒤였지요. 남은 것이라고는 바람에 흔들리는 빈 장지문과 화장대 위에 덩그러니 놓인 옥녀 하나뿐이었습니다. 끝까지 가져가기엔 너무 무거웠던 것인지 아니면 마지막 비웃음으로 남겨두고 간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요. 그리고 열한 만에 갓난아이가 홀로 울고 있었습니다. 최월선이 아이마저 두고 간 것이었어요. 하인이 달려와 최원을 깨웠지요. 최원이 안방으로 달려왔습니다. 요람 안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보는 순간 최원의 다리가 풀렸어요. 벽을 짚으며 서 있다가 이내 바닥에 주저앉았지요.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아이가 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채원이 아이를 안은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요. 그러더니 곶감 열쇠가 없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채원이 아이를 하인에게 맡기고 곶감으로 달려갔어요. 자물쇠가 열려 있었지요. 문을 젖히는 순간 채원의 입에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곡식가마는 몇 개 남지 않았고 포묵더미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엎전 계작은 열려 있었지요. 아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최덕봉이 마거간으로 평생을 누비며 한 푼 두 푼 모아온 재산이었어요. 아들이 과거에 납방하고 가세가 기울 때도 지키고 또 지켜온 것이었지요. 옷이 목장에서 흘러든 것까지 더해져 단단하게 쌓여있던 그 곡간이 채월선에 손을 거쳐 달마다 조금씩 비워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매심이 있었다면 사흘 안에 알아챘을 일을 채원은 끝내 알아채지 못했던 것이었지요. 채원다이 곡간 문지방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마당에서 하인들이 수금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으나 채원은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이목구비가 반듯하고 거동이 번듯하다던 그 얼굴이 그날 아침은 한없이 작아 보였던 것이랍니다. 채월선이 사라졌다는 소문은 장터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읍내 사람들이 혀를 찼지요. 그러게 관기 출신을 안방에 들이더니 곡간까지 털렸다지 안수 좋다. 화상 흉터 조강 지초를 내쫓더니 임관보가 이렇게 빠를 줄 누가 알았겠소. 흉터손을 못 봐 내쫓더니 결국 꼰손에 당한 거지 뭐. 그 말들이 읍내를 한 바퀴 돌아 포구 쪽까지 흘러갔어요. 한만수가 거래차 나갔다가 그 소문을 듣고 제주로 돌아왔지요. 옷이 목장 사랑채에서 매심 앞에 앉아든 것을 전했습니다. 매심이 한만수의 말을 들으며 장부를 내려놓았어요. 잠시 말이 없었지요. 창밖 포구 쪽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어요. 아이는요? 한만수가 말했지요. 두고 갔다 하오. 매심이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연희가 어머니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었지요. 연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에게는 죄가 없어요. 어머니, 매심이 연희를 바라봤어요. 연희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지요. 매심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다. 채월선이 붙잡힌 것은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뒤였습니다. 충청도 감명에서 공문이 내려왔지요. 최원택 첫 채월선이 주인의 재산을 횡령하고 도주한 죄로 공조 어기에서 붙잡혔다는 내용이었어요. 채월선의 진보다리 안에서 채덕이 모아둔 엽전 꾸러미와 폐물 목록이 고스란히 나왔지요. 와이페 사건 때 옷이 목장 창고를 습격했던 우두머리와 함께 도주하다 붙잡힌 것이었습니다. 제주 목사가 공문을 들고 험만수를 통해 매심에게 의견을 물어왔어요. 매심이 험만수를 통해 답을 보냈지요. 법대로 하십시오. 제가 따로 청할 것은 없습니다. 험만수가 그 답을 전하러 나서며 매심에게 물었어요. 원한이 없으시오. 매심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지요. 원한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요. 그러나 제가 직접 갚을 원한은 아닙니다. 하늘이 이미 갚았으니까요. 한만수가 매심을 오래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말했지요. 최덕봉 어르신이 따라나는 제대로 키우셨구먼. 매심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덕분입니다. 연희가 옆에서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러더니 작게 중얼거렸어요. 할아버지 최덕봉 어르신 덕분이기도 해요. 한만수가 그 말을 듣고 빙그레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던 것이랍니다. 채원이 제주에 나타난 것은 채월선이 붙잡히고 보름이 지난 뒤였습니다. 제주 포구에 배가 닿았을 때 채원다의 행색은 말이 아니었지요. 부포는 흙이 묻어 있었고 가근이 풀려 있었어요. 반듯하던 이목구비가 수척해져 강대뼈가 드러나 있었고 말을 끌고 다니던 그 어깨가 춥습니다. 품 안에 갓난 아이를 안고 있었지요. 아이가 칭얼거리는데 채원달이 어찌할 줄 몰라 허둥대고 있었어요. 포구에서 옷이 목장까지 걸어 올라오는 채원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지요. 올라가는 길목의 억새가 바람에 눕고 있었어요.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되는 길목이었습니다. 봄바람이 따뜻했으나 채원의 등에는 땀이 배어 있었지요. 아이를 안은 팔이 저려왔으나 내려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 아이를 안고 갈 군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채원은이 포구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오시 목장 대문 앞에서 채원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대문 위에 걸린 간판을 올려다봤지요. 오시 목장. 예전에도 있던 간판이었으나 오늘은 그 글자가 다르게 보였어요. 한참을 서 있다가 채원다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연희가 먼저 나왔습니다. 대문을 열고 채원딸을 보는 순간 연희의 발이 잠시 굳었지요. 아버지였어요. 그러나 연희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비단 도포를 입고 말을 타고 다니던 그 사람이 지금은 해진 무명 도포의 아이를 안고 문 앞에서 있었지요. 채원다이 연희를 보자마자 고개를 떨궜습니다. 연희가 아버지를 한참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품 안의 아이에게 눈길을 주었지요. 아이가 연희를 올려다보며 손을 뻗었습니다. 연희가 아이의 손을 살짝 잡았다가 놓았어요. 매심이 그 뒤에서 나왔습니다. 채원이 매심을 보자마자 깊이 고개를 숙였지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마당에서 있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지요. 오시 목장 간판이 흔들렸어요. 채원다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나를 욕해도 할 말 없소. 그러나 나갈 데가 없소. 매심이 잠시 채원을 바라봤어요. 첫날 밤 허축 앞에서 등을 돌리던 그 사람이 행랑채에서 채월선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밤을 버티던 그 시절이 연희의 손을 잡고 대문을 나서던 그날 아침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갔지요. 매심의 눈에는 분노보다 깊은 피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아래 오래전에 끝난 무언가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말했지요. 갈 데가 없다 하시니 그 마음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는 스스로 아실 것입니다. 채원이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매심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것만큼은 해려 주십시오. 채원의 어깨가 더 처졌지요. 그때 연희가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채원이 연희를 바라봤지요. 연희의 눈빛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어요. 그저 단단하고 또렷했습니다. 연희가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아버지 한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채원이 고개를 들었어요. 연희가 말을 이었지요. 이 집곡간이 어디서 채워졌는지,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할아버지께서 무엇을 읽으셨는지 이제는 아십니까? 채원달이 입술을 떨었습니다. 안다. 연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더니 품 안에서 작은 엽전 꾸러미를 꺼냈지요. 연희가 어머니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었지요. 연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에게는 죄가 없어요. 어머니, 매심이 연희를 바라봤어요. 연희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지요. 매심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다. 채월선이 붙잡힌 것은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뒤였습니다. 충청도 감명에서 공문이 내려왔지요. 채원택 첫 채월선이 주인의 재산을 횡령하고 도주한 죄로 공조 어귀에서 붙잡혔다는 내용이었어요. 채월선의 진보다리 안에서 채덕이 모아둔 엽전 꾸러미와 폐물 목록이 고스란히 나왔지요. 아이페 사건 때 오시 목장 창고를 습격했던 우두머리와 함께 도주하다 붙잡힌 것이었습니다. 제주 목사가 고문을 들고 험한 수를 통해 매심에게 의견을 물어왔어요. 매심이 험한 수를 통해 답을 보냈지요. 법대로 하십시오. 제가 따로 청할 것은 없습니다. 한만수가 그 답을 전하러 나서며 매심에게 물었어요. 원한이 없으시오. 매심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지요. 원한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요. 그러나 제가 직접 갚을 원한은 아닙니다. 하늘이 이미 갚았으니까요. 한만수가 매심을 오래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말했지요. 채덕봉 어르신이 따라 나는 제대로 키우셨구먼. 매심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덕분입니다. 연희가 옆에서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러더니 작게 중얼거렸어요. 할아버지 채덕봉 어르신 덕분이기도 해요. 한만수가 그 말을 듣고 빙그레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던 것이랍니다. 채원이 제주에 나타난 것은 채월선이 붙잡히고 보름이 지난 뒤였습니다. 제주 포구에 배가 닿았을 때 채원다의 행색은 말이 아니었지요. 도포는
흙이 묻어 있었고 가근이 풀려 있었어요. 반듯하던 이목구비가 수척해져 강대뼈가 드러나 있었고 말을 끌고 다니던 그 어깨가 춥습니다. 품 안에 갓난 아이를 안고 있었지요. 아이가 칭얼거리는데 채원달이 어찌할 줄 몰라 허둥대고 있었어요. 포구에서 옷이 목장까지 걸어 올라오는 채원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지요. 올라가는 길목의 억새가 바람에 눕고 있었어요.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되는 길목이었습니다. 봄바람이 따뜻했으나 채원의 등에는 땀이 배어 있었지요. 아이를 안은 팔이 저려왔으나 내려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 아이를 안고 갈 곳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채원은이 포구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옷이 목장 대문 앞에서 채원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대문 위에 걸린 간판을 올려다봤지요. 옷이 목장. 예전에도 있던 간판이었으나 오늘은 그 글자가 다르게 보였어요. 한참을 서 있다가 채원다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연희가 먼저 나왔습니다. 대문을 열고 채원딸을 보는 순간 연희의 발이 잠시 굳었지요. 아버지였어요. 그러나 연희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비단 도포를 입고 말을 타고 다니던 그 사람이 지금은 해진 무명 도포의 아이를 안고 문 앞에 서 있었지요. 채원다이 연희를 보자마자 고개를 떨궜습니다. 연희가 아버지를 한참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품 안의 아이에게 눈길을 주었지요. 아이가 연희를 올려다보며 손을 뻗었습니다. 연희가 아이의 손을 살짝 잡았다가 놓았어요. 매심이 그 뒤에서 나왔습니다. 채원이 매심을 보자마자 더 깊이 고개를 숙였지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마당에 서 있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지요. 옷이 목장 간판이 흔들렸어요. 채원다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나를 욕해도 할 말 없소. 그러나 나갈 데가 없소. 매심이 잠시 채원을 바라봤어요. 첫날 밤 화축 앞에서 등을 돌리던 그 사람이 행랑채에서 채월선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밤을 버티던 그 시절이 연희의 손을 잡고 대문을 나서던 그날 아침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갔지요. 매심의 눈에는 분노보다 깊은 피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아래 오래전에 끝난 무언가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말했지요. 갈 데가 없다 하시니 그 마음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는 스스로 아실 것입니다. 채원이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매심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것만큼은 해려 주십시오. 채원의 어깨가 더 처졌지요. 그때 연희가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채원이 연희를 바라봤지요. 연희의 눈빛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어요. 그저 단단하고 또렷했습니다. 연희가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아버지 한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채원이 고개를 들었어요. 연희가 말을 이었지요. 이 집곡간이 어디서 채워졌는지,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할아버지께서 무엇을 읽으셨는지 이제는 아십니까? 채원달이 입술을 떨었습니다. 안다. 연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더니 품 안에서 작은 엽전 꾸러미를 꺼냈지요. 연희가 어머니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었지요. 연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에게는 죄가 없어요. 어머니, 매심이 연희를 바라봤어요. 연희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지요. 매심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다. 채월선이 붙잡힌 것은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뒤였습니다. 충청도 감명에서 공문이 내려왔지요. 채원택 첫 채월선이 주인의 재산을 횡령하고 도주한 죄로 공조 어기에서 붙잡혔다는 내용이었어요. 채월선의 진보다리 안에서 채덕이 모아둔 엽전 꾸러미와 폐물 목록이 고스란히 나왔지요. 아이페 사건 때 옷이 목장 창고를 습격했던 우두머리와 함께 도주하다 붙잡힌 것이었습니다. 제주 목사가 공문을 들고 험만수를 통해 매심에게 의견을 물어왔어요. 매심이 험만수를 통해 답을 보냈지요. 법대로 하십시오. 제가 따로 청할 것은 없습니다. 험만수가 그 답을 전하러 나서며 매심에게 물었어요. 원한이 없으시오.
매심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지요. 원한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요. 그러나 제가 직접 갚을 원한은 아닙니다. 하늘이 이미 갚았으니까요. 한만수가 매심을 오래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말했지요. 최덕봉 어르신이 따라 나는 제대로 키우셨구먼. 매심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덕분입니다. 연희가 옆에서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러더니 작게 중얼거렸어요. 할아버지 최덕봉 어르신 덕분이기도 해요. 한만수가 그 말을 듣고 빙그레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던 것이랍니다. 채원이 제주에 나타난 것은 채월선이 붙잡히고 보름이 지난 뒤였습니다. 제주 포구에 배가 닿았을 때 채원다의 행색은 말이 아니었지요. 부포는 흙이 묻어 있었고 가근이 풀려 있었어요. 반듯하던 이목구비가 수척해져 강대뼈가 드러나 있었고 말을 끌고 다니던 그 어깨가 춥습니다. 품 안에 갓난 아이를 안고 있었지요. 아이가 칭얼거리는데 채원달이 어찌할 줄 몰라 허둥대고 있었어요. 포구에서 옷이 목장까지 걸어 올라오는 채원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지요. 올라가는 길목의 억새가 바람에 눕고 있었어요.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되는 길목이었습니다. 봄바람이 따뜻했으나 채원의 등에는 땀이 배어 있었지요. 아이를 안은 팔이 저려왔으나 내려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 아이를 안고 갈 곳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채원은이 포구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옷이 목장 대문 앞에서 채원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대문 위에 걸린 간판을 올려다봤지요. 옷이 목장. 예전에도 있던 간판이었으나 오늘은 그 글자가 다르게 보였어요. 한참을 써 있다가 채원다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연희가 먼저 나왔습니다. 대문을 열고 채원다를 보는 순간 연희의 발이 잠시 굳었지요. 아버지였어요. 그러나 연희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비단 도포를 입고 말을 타고 다니던 그 사람이 지금은 해진 무명 도포의 아이를 안고 문 앞에서 있었지요. 채원다이 연희를 보자마자 고개를 떨궜습니다. 연희가 아버지를 한참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품 안의 아이에게 눈길을 주었지요. 아이가 연희를 올려다보며 손을 뻗었습니다. 연희가 아이의 손을 살짝 잡았다가 놓았어요. 매심이 그 뒤에서 나왔습니다. 채원이 매심을 보자마자 깊이 고개를 숙였지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마당에서 있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지요. 옷이 목장 간판이 흔들렸어요. 채원다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나를 욕해도 할 말 없소. 그러나 나갈 데가 없소. 매심이 잠시 채원을 바라봤어요. 첫날 밤 허축 앞에서 등을 돌리던 그 사람이 행랑채에서 채월선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밤을 버티던 그 시절이 연희의 손을 잡고 대문을 나서던 그날 아침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갔지요. 매심의 눈에는 분노보다 깊은 피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아래 오래전에 끝난 무언가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말했지요. 갈 데가 없다 하시니 그 마음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는 스스로 아실 것입니다. 채원이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매심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것만큼은 해려 주십시오. 채원의 어깨가 더 처졌지요. 그때 연희가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채원이 연희를 바라봤지요. 연희의 눈빛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어요. 그저 단단하고 또렷했습니다. 연희가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아버지 한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채원이 고개를 들었어요. 연희가 말을 이었지요. 이 집곡간이 어디서 채워졌는지,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할아버지께서 무엇을 읽으셨는지 이제는 아십니까? 채원달이 입술을 떨었습니다. 안다. 연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더니 품 안에서 작은 엽전 꾸러미를 꺼냈지요.